예, 오늘은 리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하면 좀 생소하다, 왜 갑자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설명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산업군이나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리튬이 어떤 금속인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리튬이 제일 좋은 점은 가볍다는 겁니다. 일단은 수소하고 헬륨 다음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소 기호 뭐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은 복잡하니까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가벼워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릅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좋아가지고 물하고 반응하면은 열이 나거나 혹은 이제 뭐 나트륨만큼은 아니지만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이 닿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석유 안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보통 이 석유에서도 뜹니다. 가볍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 보통 바르는 바세린 있잖아요. 예. 바세린 덩어리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기나 물, 수분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보통 이렇게 그 보관을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자 정확히 얘기하면 리튬 이 자체 이 원소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그 반응이 좋은 이 원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에 잘 쓸 수가 있죠. 네. 소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전기차나 네. 아니면 소형 전자기기에도 다 리튬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ESS나 전체 산업군에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벼우면서도 가공을 하기가 좀 유리하다 보니까 리튬에 대해서 가공을 받고 있고 또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원으로서도 굉장히 유리한 금속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부분이니까 지금 그러면 리튬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그 이 리튬이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뭐 희소 금속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요? 네, 일반적인 땅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리튬이 녹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소 에너지하고 동시에 이제 같이 각광을 받는 게 이 리튬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용화 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리튬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수산화 리튬이 아니면 이제 탄산 리튬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뽑아내는 것이 가장 순도가 높고 상용화하기 좋은 리튬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뽑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찾는 데가. 그래서 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튬을 같이 생산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남미 3국, 그러니까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 세 나라가 지금 보이시죠? 밑에 세 군데. 예. 여기가 이제 사실 그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그 염호, 그러니까 소금으로 된 호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호수에서 나오는 리튬이 가장 그 양질이고 그다음에 또 생산량이 가장 좋은 브라인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염전에서 소금 캐듯이 네. 그런 식으로 캐는 거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가장 물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폐광산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각자 자기들 그 전기 제품이나 아니면 전자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전기차 때문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이전에 폐광이 됐던 폐광산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훨씬 더 그 순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품질이 좋은 그런 리튬을 뽑아내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TNT라든 깜펑 그룹이 있는데 얘네들 이 두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즉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전 세계 생산량의 20% 정도가 매장돼 있어요, 실제로 중국 자체도. 근데 그것도 개발하지만은 동시에 해외 자본을 또 개발해가지고 해외 쪽으로도 리튬을 같이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TN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렇게 호주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또 개발해가지고 사실 호주 쪽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 회사들하고 연결해가지고서 그쪽에 리튬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광산에서 개발하는 건 좀 둘째 치고서라도 들어보니까 바닥 끼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까지 맞죠? 제가 문과 인생이라 하나하나 좀 확인하면서 예, 바다를 끼면은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다에서 생산하는 리튬 양이 염호보다는
확연히 작아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개발 적극적으로 안 할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염호가 훨씬 유리한 상황인 거고 네. 무조건 바다 끼고 있다고 해서 이걸 대량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사실은 이제 그 바닷물에서 수소와 동시에 이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뭐 이제 울산에 있는 뭐 유지스트나 뭐 예. 아니면 이제 대구의 디지스트 같은 데서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저비용의 고효율의 이런 그 추출 방식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아. 만약에 어느 정도 채산성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선 파일럿이 돌아가겠죠. 아. 그래서 파일럿까지 가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성분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긴 한데 상품화할 수 있는 리튬은 굉장히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리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공급과 수요의 어떤 비중을 뒀을 때 지금 어디가 더 우위인 상황입니까? 사실은 당연히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이제 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 2024년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그 지금부터 2024년까지 거의 한 4년 정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거의 25% 정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2024년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2배에서 한 2배 반 정도의 수요가 더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현재 공급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예. 일시적으로 잠깐 늘어난 적은 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갑자기 공급량이 좀 늘어났던 적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그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이 수요를 따라가는 건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한때 언론 보도에서도 공급 과잉 얘기가 나왔던 네. 예, 그 시기가 있었는데 앞에 설명을 들어보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가는 산업군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좀 수요 그리고 공급 축소와 또 수요 과잉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 특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최근 들어가지고 전기차 개발하고 ESS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ESS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그 발전소를 얘기를 들어서 우선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전기차는 어차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 한 65kW 뭐 70kW 많으면 뭐 100kW 이상 되는 하나의 그 모듈이라든가 셀들 아니 이런 것들 가지고선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ESS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즉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늘어나면 이거를 또 이제 계속 그 발전해 놓은 것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렇죠. 야간에 다시 이제 발산을 해줘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그 수요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냥 한두 군데가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한 지역이 쓴다. 여긴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다르죠. 뭐 12메가와트 뭐 아니면 뭐 몇 기가와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까지 가는데 물론 이제 기가까지는 안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이 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리튬 먹는 하마인 전기차와 그다음 ESS가 과연 얼마까지 기술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이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나트륨 쪽의 그 2차 전지가 얼마나 상용화가 될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 산업이나 그리고 ESS 같은 경우에 뭐 전 국가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얘기 엄청 하면서 속도가 이쪽 분야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리튬 공급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미래 산업이 약간 속도 조절, 속도가 약간 느려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럴 확률도 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제가 볼 때 옛날에 우리가 얘기할 때 석유가 뭐 1990년대면 다 이제 고갈될 것이다 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예전에 쓰고 그 있는 얘기 많이 것처럼 했었죠. 네.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도 아마 리튬을 지금 계속 이제 염호를 곳곳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폐광산을 다시 이제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새로운 그 리튬 광이라든가 또 염호는 계속 개발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석유 회사들도 지금 이쪽으로도 눈을 상당히 많이 돌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이 많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먼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사하고 직결돼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을 이제 전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큰 돈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아, 네. 참 아마 투자 회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혹하실 겁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보이기도 하고, 다만 시장 자체에 대한 파이는 계속 늘어나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상의 조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럼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하는 코너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거의 대부분 해외 HTS를 다 보시니까 네.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가정 한번 보시면은 요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가장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알베마,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건데 이제 미국 기업이에요. 네. 얘네들이 사실 이제 리튬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덩치가 제일 커요, 사실은. 그래서 요 ALB 요 코드로 가 있는 것들을 보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라든가 리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고 여기 이제 캐나다 쪽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계열 기업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시에다드 끼미카이 미네라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칠레 그쪽에 남미 쪽에 있는 회사고, 여기가 보통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의 자본을 많이 가지고 와요. 아시아 쪽 예. 자본을 가지고서 개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아마 요 중에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하고 몇 번 접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다음 이제 피에몬트 리튬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미국인데 여기는 그렇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다음에 이제 그 홍콩 증시에 그 상장돼 있는 거는 이제 깜펑 리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깜펑 그룹이 있죠. 이 회사가 여기 이제 리튬에 관련된 기업인데, 이 TNC하고 깜펑은 사실은 세계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생산량 자체로는 세계 최대고, 아까 말씀드린 알베마는 이제 그 회사의 덩치가 제일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요 깜펑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요 코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코드명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외 리튬 생산 기업들 뭐 하나하나 공부하기도 힘들 뿐더러 잘 모르고 생소하다 싶으면 이제 우리들의 눈은 ETF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마련이고, 그렇죠. 실제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백금은 사실 우리나라에 넣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쪽으로 해서 리튬을 찾아봤는데, 글로벌 리튬은 두 가지가 있어요. LIT하고 BATT, 그래 리튬하고 배터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LIT는 이제 글로벌 리튬 배터리 테크 ETF,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계속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올라갔죠. 지금 어제 이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배터리, 그래서 BATT라는 게 있는데 이제 Amplified Lithium and Battery Technology ETF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역시 지금 계속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과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ETF들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예. 이미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 시총 자체도 작진 않으니까 예. 이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 앞에서 보여주신 LIT하고 BATT 같은 경우에 네. 리튬 가격과 연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랑 연동이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ETF이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일단 리튬하고 네. 리튬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회사하고 배터리 회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그렇게 연결이 되고, 예.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일단은 보시면은 요거도 지금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급격하진 않지만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잘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이쪽에서도 많은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쪽 펀드도 역시 같은 모양을 보여주면서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ETF 교육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뭐 2차 전지하면 굉장히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단어, 시장에서 쉬운 단어가 돼버렸는데, 리튬 하니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 테마군으로 묶여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두 가지 ETF 상품이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각 기업별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저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를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포스코가
어떤 2차 전지 분야나 또 리튬 뭐 이런 새로운 금속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박차를 가고 있고 좀 산업군을 그래서 재편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포스코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포스코 굉장히 좋은 회사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기초적으로 제철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그 저비용으로 고효율에 그리고 대량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쉽게 기초 체력이 탄탄한 회사인데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 재료 쪽으로 2차 전지 재료 쪽으로도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쪽을 새로운 먹거리로 잡겠다라고 이번에 새로 오신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쪽으로도 상당히 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리튬이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를 하나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험 삼아 가지고서 그 채굴을 샘플을 채취해 봤더니 일반적인 처음에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6배 이상 많은 그 리튬이 함유돼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냐 하면은 지금 전기차 한 3억 7천만 대 정도 뽑을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용량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회사인 우리가 알고 있는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라든가 네. SDI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SK 업체 이노베이션까지 합쳐서.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업체들에 이제 포스코가 재료를 공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그 호주 쪽에 있는 흑연, 음극재인 흑연을 또 그거를 또 채굴할 수 있는 채굴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를 둘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는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포스코 하면 당연히 우리들 머릿속에는 철강 하는데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역시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특히나 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게 그리고 포스코에게도 유리한 게 전 세계 1위, 4위, 9위 2차 전지 업체들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역량을 늘려가기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포스코의 흐름들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리튬 관련주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전에 우리 포스코 캠텍이라고 불렀던 네. 회사인데 여기 이름 바꿔서 포스코 케미칼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리튬 양극재인 이 리튬에 이제 완전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여기에서 그 2단계를 통해 2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광양에다가 이 리튬 괴를 만드는 생산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준공이 다 됐어요. 2단계가. 그래가지고 연산 2만 5천 톤이니까 이러면 거의 이제 중국 TNC하고 거의 맞짱을 거의 맞먹는 대등한 정도 수준의 그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그럼 어차피 포스코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포스코에다가 납품을 하든가 아니면 포스코가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업체에다가 또 납품을 하고 그래야 이익을 창출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 유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유증한 걸 가지고서 이제 유럽에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이 리튬계를 유럽 쪽으로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동차 업계 쪽으로 아마 이 리튬계들이 많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렇게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뭐 리튬 생산 기업들도 소개를 해드렸고 관련 ETF 그리고 마지막에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투자 그래도 유의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그 ETF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 시총이 작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탈출하실 때 상당히 좀 힘드실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걸 권해드리고 해외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은 한 3, 4천억 원 이상 단위 그 정도 단위 3억에서 4억 불 정도 단위까지는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약간 좀 실어도 되긴 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잘 보고서 구상을 좀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를 봐가면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유의사항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리튬과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고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